네, 반갑습니다. 청호적 여러분, 33차시. 오늘은 교과서 21쪽에 있는 대단원 1, 중단원 2, 소단원 2, 외세와 지배층에 맞선 동학농민운동이라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굉장히 중요했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과연 이들이 왜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차지하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습 목표, 동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SBS 드라마에서 녹두꽃 작년에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생님도 다 봤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고증 같은 건 되게 잘해서 좀 볼만 했었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녹두꽃도 한번 보시면은, 이들이 왜 동학이라는 게,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왔고, 동학농민 운동이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동학에 대해서 개념, 그 뜻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동학이란 조선 후기 최재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최재우신데 몰락했던 양반이에요. 근데 이 몰락 양반 최재우가 당시에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조선 후기 당시에 서양에서 천주교, 지금 가톨릭이 전파되어 왔는데 이때 이 천주교를 서학이라 그랬어요. 서양에서 넘어온 학문이다 라 그랬는데 이제 최재우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민간 신앙과 불교, 도교, 각종 우리나라 전통 신앙들을 짬뽕시켜서 만든 종교가 동학입니다. 음. 이렇게 최지훈은 당시의 서학, 즉 카톨릭에 대항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을 엮어서 동학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동학의 핵심 교리는 인내천 사상입니다. 인내천 사상이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즉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늘처럼 귀한 존재이다 라는 뜻이죠. 즉 평등 사상입니다. 이렇게 평등 사상을 가진 동학은 당시의 피지배층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피지배층들은 지배층, 양반 같은 사람들한테 억압을 당하고 차별받았는데 이 동학 교리에 따르면 자기들도 저 양반들과 똑같은 존재이고 자기들도 귀한 존재라고 알려주게 되니까 당시에 이렇게 억압받던 피지배층들이 주로 이 동학을 수용하고 이 사이에 피지배층 사이에서 동학이 빠르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학습목표 동학 제1차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뜻은 운동이란 거는 움직였다라는 뜻이었죠. 즉, 이 후기 역사학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는 이거는 약간 조선 후기에 조선을 잠깐 움직인 사건이다 라고 해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또 일부 역사학자들은 동학농민을 혁명이라고 평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건 과연 운동일까? 아니면 혁명일까? 그러니까 잠깐 조선 후기를 잠깐 흔들었던, 그러니까 중요했던 사건이긴 맞는데 뭐 그렇게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잠깐 있었던 해프닝이었어 라고 보면 운동인 거고요. 이거는 정말 그 뒤에도 우리나라 그때 사회를 정말 크게 변형시키고 그 뒤에 영향도 정말 컸어 라고 생각하면 혁명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수업을 듣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습 목표를 배우면서 과연 동학이 운동인지 혁명인지도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우선 동학농민운동의 배경부터 살펴보면은 당시에 고부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자, 고부 지방에 조병갑이 군수였는데 이 조병갑의 고부 군수 조병갑이 매우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에 만석보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병갑은 백성들을 이렇게 수탈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더 뜯을 수 있을까? 돈을 더 뜯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병갑은 백성들한테 보를 만들자고 합니다. 즉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저수지, 이 저수지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백성들한테 돈을 많이 뜯어가요. 야, 백성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수지, 보를 만들 테니까 돈을 내. 이래서 돈을 막 뜯어간 다음에 이제 만석보, 보를 만들긴 하긴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뜯어간 거죠. 그러니까 100원이 필요하면은 한 막 1,000원, 만 원씩 뜯어가서 이제 자기가 설치하고 나머지 자기가 꿀꺽한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전봉준의 아버지가 이 조병갑을 찾아가는데 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장님이었죠. 그러니까 이장님이었던 그 마을 대표였던 전봉준의 아버지가 가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너무 세금이 많다.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전봉준의 아버지가 몰매를 맞아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매를 맞으면 여러분 나이도 더 많으신 분이 매 맞고 조선시대 때 이거 상처 치료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매 맞고 돌아가시는데요. 그래서 이때 그 아들이었던 전봉준이 이제 주도로 고부 농민 봉기 당시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조병관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부 군수 조병관 횡포 때문에 일어났던 1차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과정을 살펴보면은 고부 지방에서 전봉준이 중심으로 돼서 고부 농민 봉기, 고부 밀란을 일으키는데요. 고부가 어딘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 고부 관하 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 지방은 지금 전라도 정읍 지방이 있는데 여기가 고부 관하 터 당시에 고부 군수 조병갑이 일하던 그런 곳이었죠. 뭐 만석보도 있나 볼까요? 선생님도 만석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네요. 여기 당시 조병갑이 이 만석보 이 물댐이 그러니까 저수지죠. 저수지를 만든다고 이 백성들을 매우 괴롭혔던 이 만석보인데 이 당시 조병갑은 이 고부 지방의 농민들을 매우 못살게 굴었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이 고부 지방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의 조선 정부에서는 밀란이 일어났다라 그래서 당시 조선 정부군 조선의 군대를 서울에서 이제 이제 전라도 일대와 이제 뭐 서울에서 파견이 간 거죠. 이것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에 정규군이 이제 가는데 당시 정규군을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막아내게 됩니다. 황토현이 이 정읍 바로 좀 아래 여기 황토현인데 이 황토현 전투에서 정부군이 크게 막아내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더욱더 승기를 잡게 되었죠. 이 황토현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 황룡촌 전투에도 승리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조선 정부가 굉장히 당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동학농민운동이 동학농민군이 여기를 점령해요. 바로 전주성. 전주죠, 전주. 지금은 전주인데 여기를 점령한 이게 꽤나 조선에서는 꽤나 놀라울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조선의 왕이 성이 뭘까요? 맞습니다. 이씨예요. 이씨. 이씨인데 어디 이씨냐면은 전주 이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주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전주 한옥마을 거리 가면은 먹을 거 막 많아요. 거기 많은데 그 한옥마을 딱 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경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주 경기장. 선생님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어디지? 자 여기 경기장이고 아마 지도로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성당인가? 성당이 하나 있는데 정동 되게 오래된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가? 그리고 여기가 한옥마을 거리죠. 여기 있다. 여기가 이제 한옥마을 거리. 여기가 한옥마을 거리고 이게 성당인데 여기 가시면 진짜 먹을 거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 경기장 여기 가시면 뭐가 있냐면 태조 이성계 잠시만요. 이렇게 태조 이성계의 어진 즉 왕의 이제 용한 얼굴을 그린 이제 어진이 여기 모셔져 있는데 왜냐면은 그 전주 이씨예요. 태조 이씨 그 이성계.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족의 본 고장이 전주입니다. 이 사람들의 본관이 전주여서 매우 조선 정부에서는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특히 이 태조 어진을 모시는 그 경기전이라는 중요한 우리의 조선 정부의 어떻게 보면 상징 같은 곳이 전주에 있는데 거기를 동학농민군에게 뺏긴 겁니다. 매우 조선 정부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죠. 안 그래도 조선 정부군을 보냈는데 당시에 황토현 전투 그 뒤에 또 황룡촌 전투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깨지고 게다가 또 전주성까지 뺏겼어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야 이거 너무 그 힘이 너무 세다. 우리 정부군이 막아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최악의 결정이 뭐였냐면 청나라한테 원군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동학을 또 막아내지 못하니까 갑신전변 이모굴란테처럼 또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게 외국의 군대가 들어오는 건 쉬워도 이들을 내보내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또 들어오게 되면 또 청나라의 간섭을 받을 것이고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걸 생각 못했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조선 정부가 하나를 또 놓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갑신전변 때 청나라 일본에 한번 싸울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맺은 조약이 텐신 조약이었는데 이 조약에 따르면은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청나라가 일본에게 나 지금 조선에 군대 파견한다 라고 알려야 돼요. 이게 조약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일본군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텐진 조약에 따라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해? 그럼 우리도 파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군이 텐진 조약을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선 정부는 좀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아니 우리가 청나라만 불렀는데 일본까지 왔네? 야 이러다가 또 청나라랑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고, 또 동학농민운동 그 동학농민들도 청나라 군대가 도착했는데 일본까지 왔다니까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손을 딱 잡고 그럽니다. 우리 화해합시다. 화해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물러가게 합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전주에서 당시에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이 화약을 맺습니다. 화해의 약속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그 1차 동학농민 운동의 결과는 그래서 전주 화약입니다. 당시 다급해진 조선 정부와 다급해진 동학농민군이 함께 손을 잡고, 그럼 우리가 조선 정부에서도 너네 요구가 뭐냐 다 들어줄게. 제발 군대만 해산해라. 왜냐면은 동학농민군이 해산하는 순간 청나라가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원래 보낼 수 있고, 또 일본 군대도 야 너네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만 가라 할 수 있잖아요. 동학농민군도 뭐 조선 정부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화해의 약속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집강소를 설치해달라라는 거였는데요. 집강소가 뭐냐면은 마을마다 집강소라고 해서 백성들이 그 마을을 다스릴 수 있게 자치기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 청북을 다스리는 뭐 예를 들어 평택시가 있으면 청북읍에 따로 마을 사람들끼리 하나의 집강소를 만들어서 평택시가 명령도 하지만 이 집강소에서 평택시와 같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수탈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청북읍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같이 백성들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백성들의 자치 기구이다. 그걸 집강소인데 이걸 설치해달라 요구를 해서 당시에 이 동학농민군이 일어났던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집강소, 즉 백성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분 차별을 폐지해달라라고 그러는데요. 이때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피지배층들의 서러움, 그리고 뭐 당시에 불합리한 이런 지배 구조를 이때 없애달라 해서 신분차별에 대한 폐지를 이때 주장을 했고, 세 번째는 조세개혁인데요. 당시에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는 것을 이제 개혁을 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당시 정부에서도 이걸 약속하고, 동학농민군도 전주 화약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우리를 잘 돌봐주고 앞으로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믿겠소 하면서 해산을 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동학농민 1차 분기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학스모표 제2차 동학농민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동학농민 운동은 크게 첫 번째 1차와 두 번째 2차로 나뉘게 되는데요. 왜 이들은 두 번째 사건을 일으켰을까? 이미 전주 화약으로 뭐 정부가 자기들 들어달라는 거 다 들어줬는데도 왜 또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 바로 일본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당시에 일본은 이때 청나라 군대가 당시에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니까 텐진 조약에 따라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할 때부터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청나라 군대를 물리쳐서 조선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라는 목적의식이 있었죠. 그 증거가 뭐였냐면 당시 이 전라도에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걸 진압하려 온 청나라 군대는 조선의 그 요청에 따라 청나라 군대는 여기 군산 항구에 정발을 합니다. 이 전라북도에 있는 군산 항구에. 그러니까 이 전라도 최대한 가까운 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한 건데, 반면 일본은 텐진 조약에 따라 우리도 군대 파견했다 해놓고는 전라도로 한 게 아니라 인천 앞바다에 항구를 정박을 하고 여기에 군대를 내립니다. 이거 자체가 뭐였냐면 이미 일본은 인천, 즉 서울 옆에 있는 인천에 군대를 보냄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서울에 들어가서 조선을 먹겠다라는 게 벌써 보이죠. 그래서 이 조선 정부가 이제 두 나라 군대 물러가주세요. 우리 전주 화약으로 동학농민운동 끝났습니다. 물러가주세요 했는데,
청나라가 그래 그럼 갈까 했는데 일본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갈등이 있었고 이때 일본은 청나라에게 전쟁을 하자고 하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결과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정말 급격하게 빠르게 군사적인 변혁을 일으켰고 청나라는 양무운동이 그렇게 크게 성과를 못 봤어요. 무기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뭐 그게 문제였던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당시 청나라 말기도 약간 부정부패가 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청나라는 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다기보다는 솔직히 일본보다 군사력이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과 전쟁을 해서 청나라 군대는 이제 지게 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된 거죠. 근데 일본이 이 청일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잡게 되니까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이제 가둡니다. 그냥 고종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점령을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 당시의 동학농민운동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뭐 우리의 왕을 저 일본놈들이 포위하고 있어? 우리 경복궁을 저들이 점령하고 있단 말이야? 저들을 물리치자, 일본군을 물리치자 하면서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2차 동학농민운동이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1차 동학농민운동은 여기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당시 전라도 지역에 있던 동학농민들이 주로 일으켰다 보면은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이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동학농민들이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쳐서 저 일본놈들을 물리치자 반외세를 외치면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동학농민군은 일본 서울에 있는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가 모이자. 어디로 모이냐면은 공주로 모이자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충청남도 공주시인데 왜 공주시냐면은 당시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했던 남적들, 이 동학농민군이 서울로 가고 당시에 이 충청도에 있던 북적들이 이 공주에 만나서 같이 서울까지 한 방으로 쭉 올라가자라는 작전이었죠. 그래서 이 공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일본군도 동학농민군이 공주로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군이 어디서 이제 동학농민군과 싸우냐면은 바로 우금치라는 곳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금치인데요. 자그마한 언덕이에요. 진짜 여러분 좀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좀 같이 가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약간 사진상으로도 좀 언덕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약간 완만한 언덕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금치인데 당시에 동학농민군은 여기 이 언덕 아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잠시만요. 당시 동학농민군은 이 언덕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고 아이고 이렇게 되네. 잠시만요. 자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학농민군은 이 언덕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일본은 이 언덕 위에서 진을 치고 있었죠. 보시면은 당시에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한 4천여 명 이상, 뭐 한 4에서 6천 정도가 여기서 진을 치고 있었고 일본군과 조선 관군은 여기서 이제 한 일본군이 한 200여 명, 관군과 함께 여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잘 보시면 이 우금치 이 언덕만 올라가면은 이 언덕만 쭉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지나서 여기 어디지?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평지입니다. 여기 다 평지이고 여기 우금치 여기만 넘으면 이제 서울까지 직진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였죠. 그래서 당시 일본도 이걸 알아서 당시 동학농민군이 공주에서 모인다라고 그러니까 이 언덕 위를 딱 이제 진을 치고 서 있었고 여기서 딱 이 동학농민군도 만난 거죠. 근데 그 당시 여러분 기록 보시면은 동학농민군의 주력 무기는 죽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동학농민군, 농민군이에요. 농민들. 즉 이들은 뭐 군인이 아니니까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전라도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막 지나갈 때 대나무 같은 거 딱 깎아가지고 죽창 들고 온 거예요. 반면에 이 언덕 위에 일본군은 무엇으로 무장했냐면 최신식 총 그리고 기관총까지 있었습니다. 기관총 어마무시합니다. 기관총 누르기만 하면 초당 몇십 발, 몇백 발이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최신식 대포들 땅 쏴서 이제 그 땅 지역을 이제 아예 폭파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이미 전력 차이가 뭐 다윗과 골리앗,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아 농민군이 정말 대단한 점은 정말 그 죽창을 들고 이 언덕 위를 뛰어갑니다. 솔직히 이 일본군도 어떤 심정이었을까 좀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저기 조선 농민들 저거 무기 받던 죽창이네. 뭐 왜 이 언덕 올라올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죽창을 들고 뛰어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이들한테도 어떤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싸울까 하면서.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들이 과연 그렇게 무엇 때문에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려 했을까? 일본군을 무찌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은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들은 당시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 즉 1차 동학농민운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급도 없애고 내 자식에게 물려줄 이런 깨끗한 그리고 밝은 조선을 만들어 놨는데 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함으로써 이게 실패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슴속에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후손들에게는 이러한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 언덕을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그 우금치 전투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은 정말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이 언덕 위를 끝까지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화력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우금치에서 크게 패합니다. 당시 일본 측 기록에 보면 정말 학살이란 용어가 있을 정도로 동아농민군은 거의 전멸을 당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동아농민군이 이렇게 일본에서 우금치 전투에 패배를 하고 당시 전봉준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전봉준도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일본군의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아농민군의 2차 봉기는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죠. 당시에 전봉준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 기록 보시면 정말 당당하세요. 그 전봉준 선생님 지금 얼굴 보시면은 되게 인상이 딱 강하신데 그때 진짜 기록 같은 거 뭘 이렇게 선생님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이 정말 농민 출신 맞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 당당한 태도. 봉기를 왜 일으켰나?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해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에 그동안 있었던 악습들을 끝내야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정말 올곧은 태도로 이제 재판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우금시 전투의 패배로 이제 사형을 당하시고 제 2차 봉기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농민 운동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어쨌든 전봉준도 사형을 당하고 동아농민운동도 해체되고 뭐 끝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의 그 뜻을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들이 당시 1차 농민 봉기를 일으키고 나서 전주 활약을 맺을 때 뭐 신분제 타파, 뭐 조세제도 개혁 이러한 정치 사회 개혁들을 사회 개혁들을 내놨을 때 그게 훗날 가보 개혁, 즉 조선 정부가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키자 해서 이제 가보 개혁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즉 조선 정부 스스로도 이제 개혁을 하는데 그때 야 우리가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려면 어떤 걸 개혁해야 될지라고 어떤 걸 개혁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예전에 동아농민들이 이런 걸 제시했다라 그래서 그 동아농민들의 제시했던 그런 개혁안들을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 조선 정부가 근대화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아농민운동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큰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뭐 집에 가서 뭐 그냥 평범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훗날 일제 식민지가 되자 항일 의병 운동을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김구 선생님도 원래 동아농민 운동이었어요. 당시 동아농민군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당시에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의병 운동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임시정부를 이끄시게 된 우리나라 영웅 중 한 분이시죠. 이렇게 당시의 동학농민군의 정신은 우리나라의 근대 개혁을 추진하는 가보개혁에 영향을 주었고 두 번째, 훗날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하니까 항일 의병운동으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사건이었습니다.